1735년 음력 6월 18일 서울 서대문 밖 병동 한 사대부 가문에 딸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홍씨, 훗날의 해경궁 홍씨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성균관 유생 홍봉안. 당시 노론 명문가로서 집안은 안정되어 있었지만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해 영조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한중록에는 아버지 홍봉안이 검은 용이 승천하는 태몽을 꿨다고 전해지며 할아버지 홍연보는 손녀를 보고 이 아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홍씨는 유복한 분위기 속에서 총애받는 딸로 자라났고 당시 조선 정치의 중심축이었던 노론 가문 출신이라는 배경은 그녀의 운명을 큰 물줄기로 이끌었습니다. 1744년 그녀가 10살이 되던 해 영조는 아들 사도세자에게 배필을 정하고자 간택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간택은 형식일 뿐이었습니다. 이미 영조의 눈에 든 인물은 있었고 그녀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생모인 선희궁과 누나 화평공주는 홍씨를 미리 불러다 예절을 교육하며 그녀가 세자빈이 될 것을 기정사실로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1744년 정월 겨울의 끝자락에서 10살 소녀와 10살 소년의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명목상의 부부가 된 그들은 함께 창덕궁으로 들어갔고 어린 소녀 홍씨는 그날부터 왕실이라는 거대한 성역에 속박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궁궐은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그 내부는 끊임없는 견제와 예절, 그리고 권력의 응시가 교차하는 곳이었습니다. 10살 소녀가 견뎌내기엔 너무나 복잡한 세계였습니다. 그녀를 감싸주었던 유일한 위안은 남편 사도세자와 시어머니 선희궁, 그리고 시누이 화평, 화엽, 화완, 화수농주들이었습니다. 특히 화평공주는 성품이 온화하고 친정어머니처럼 그녀를 돌봐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따뜻한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748년 화평공주가 난상 끝에 사망하면서 궁궐의 균형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화평공주는 사도세자의 유일한 방패였고 동시에 세자빈에게는 정서적 지지대였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세자 부부에게 크나큰 충격이었고 영조 또한 이 죽음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화평공주의 죽음 이후 영조는 사도세자에 대해 점점 더 냉담해졌고 사도세자 역시 아버지를 향한 두려움과 원망을 키워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긴장감은 고스란히 세자빈 홍씨에게 전해졌고 그녀는 시아버지와 남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살아야 하는 운명에 놓이게 됩니다. 홍씨는 16살에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영조에게는 기다리던 손자였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의소세손은 2살도 되지 않아 요절하였고 이는 세자빈에게 씻을 수 없는 슬픔으로 남았습니다. 한중록에는 이 무렵 홍씨가 화평옹주가 해산 후 죽은 것을 두려워해 아들이 옹주의 해코지를 받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시달렸다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불과 몇 달 뒤 둘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아이가 훗날 조선의 22대 왕 정조가 되는 이산입니다. 그녀는 아직 20살도 되지 않았지만 두 아이의 어머니로서 기쁨과 상실을 동시에 겪으며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절절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로서의 감정은 궁중의 정치적 긴장과 절대 무관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상태가 점차 불안정해져 가고 있었고 홍씨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어찌할 수 없는 현실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특히 영조가 세자에게 선위하겠다고 선언하는 사건은 그들을 다시 한번 고립시키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1762년 음력 윤 5월 조선왕조 500년 역사에 길이 남을 비극이 발생합니다. 사도세자는 아버지 영조에 의해 뒤주에 갇히게 되고 무려 8일간의 참혹한 고통 끝에 생을 마감합니다. 한중록에는 그 순간의 기록이 생생히 남아있습니다. 세자빈 홍씨는 2번이나 자결을 시도했으며 뒤주 앞에서 남편의 비명을 듣고 그리 힘이 센 분이 어찌하여 스스로 뒤주에 들어가셨단 말입니까? 라며 통곡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그 뒤주의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궁중의 질서, 정치의 역학, 그녀의 처지, 모든 것이 그녀의 손발을 묶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세자의 죽음 이후 그녀는 더 이상 세자빈이 아니었습니다.
혜빈이라는 새로운 호칭을 받고 출궁하게 되었으며 그녀의 아이들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남편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자책과 아이들을 지켜내야 한다는 책임감 사이에서 그녀는 고요하지만 치열한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삼복의 무더위 속에서 남편 사도세자를 뒤주로 떠나보낸 해경궁 홍씨. 그녀의 나이 28. 그리고 품에는 이제 겨우 2돌을 갓 지난 어린 아들 이산, 훗날의 정조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충격과 상실은 그녀를 무너뜨릴 만했지만 오히려 그 순간부터 그녀는 오직 하나, 아들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한중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남편은 내 손으로 지키지 못하였으나 저 아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살아서 지켜내고야 말리라. 이것은 단순한 비애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궁궐이라는 피도 눈물도 없는 세계 속에서 외로운 전장을 살아야 했던 한 여인의 생존의 맹세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앞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사도세자의 사망 직후 새손 이산을 맏아들인 효장세자의 양아들로 삼는 조치를 단행합니다. 이는 정통성의 문제였습니다. 사도세자는 이미 폐서인으로 신분이 박탈된 상태였고 그런 인물의 아들이 국왕이 되는 것은 체제의 위신에 위협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은 홍씨에게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아들이 사실상 자신의 친자가 아니게 되는 그 상황에서 그녀는 감정을 절제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중록에서 그녀는 어미라 부를 수 없으나 피로 맺어진 자식인 것을 누가 부정할 수 있으랴라며 담담히 기록합니다. 아들이 효장세자의 양자로 입적되었기에 그녀는 왕세손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공식적인 궁호도 빈 이상의 지위로 오르지 못했고 자전이나 왕대비가 아닌 자궁, 해경궁이라는 칭호로 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름뿐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정조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모우로 모셨고 경의를 다해 대우했습니다. 정조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손에서 자라났습니다. 외조부 홍봉왕의 엄격한 학문교육과 해경궁의 슬기로운 처신 속에서 그는 어려운 정치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군자로서의 품성과 정치적 감각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한때 정조는 기방 출입 문제로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홍씨는 단식으로 항의하며 글을 꾸짖었고 결국 기생들을 유배 보내며 사태를 수습했습니다. 모성은 그를 단순히 보호한 것이 아니라 세자로서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채찍을 든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경궁 홍씨의 모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어린 세손은 단지 왕의 자식이 아니라 어미의 심장을 딛고 자란 피의 후계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776년 영조가 83세를 일기로 승하하고 드디어 세손 이산이 조선 제22대 왕으로 즉위합니다. 이때 그의 나이는 25세였습니다. 오랜 시련 끝에 드디어 홍씨는 어미로서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정조는 즉위 직후 가장 먼저 어머니의 위신을 세워주고자 했습니다. 그는 해경궁 홍씨에게 궁호를 올려 해경궁이라 하고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하였습니다. 왕대비의 칭호는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로 대비에 준하는 예우를 베풀었고 내명부 상위 자리 또한 왕비 효의왕후보다 높게 배정했습니다. 정조는 외가에 대한 공격이 끊임없이 이어지던 와중에도 해경궁 홍씨와 외조부 홍봉안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정조가 즉위한 직후 벌어진 이른바 홍봉안 영모 사건은 정조의 정치 기반을 흔들려는 벽파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조는 자신의 몸을 걸고 외가를 지켜냈습니다. 정조는 승정원 일기와 정조실록에서 어머니가 없었다면 오늘의 나도 없었을 것이라며 수차례 공공연히 언급하였고 내의원 의관들이 진료를 제대로 못하면 내 어머니의 고통이 곧 천심을 거스른 일이라며 호통을 치기도 하였습니다. 1795년 정조는 해경궁 홍씨의 환갑을 맞아 8일간의 대규모 화성행차를 단행합니다. 이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인 현룡원을 참배하고 그 옆에서 모친의 회가변을 열어 부친의 명예를 회복하고 모친의 위신을 세우려는 정치적 상징이었습니다. 이때 해경궁 홍씨는
33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무덤을 찾게 됩니다. 그 순간 그녀는 가슴속 깊은 회한과 감정을 참을 수 없었고 한중록에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럽고 원통하던 그날이 지나가고 나의 아들이 왕이 되었으니 하늘이 그리도 무심하지만은 않았구나.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사도세자의 무덤 앞에 오래도록 무릎을 꿇었다고 전해집니다. 정조와의 관계는 단순한 모자 관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정조는 국정을 돌보는 한편 어머니의 병환에도 직접 약을 발라줄 정도로 정성을 다했으며 어머니가 낫지 않으면 임금된 자로서 내 임무를 다한 것이 아니다라며 궁중 내의들을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정조의 세심하고 극진한 효성은 해경궁 홍씨에게 마음의 치유와 자긍심을 안겨주었고 그렇게 그녀는 비운의 여인에서 조선의 국모로 우뚝 서게 됩니다. 1800년 6월 조선의 개혁군주 정조가 승하합니다. 향년 48세. 신하들은 말을 잃었고 백성은 통곡했으며 궁궐안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깊은 절망에 빠진 이는 다름 아닌 정조의 어머니 해경궁 홍씨였습니다. 아들마저 떠나고 난 궁궐은 그녀에게 다시 감시와 고립의 공간으로 변해갔습니다. 정조의 아들이자 해경궁 홍씨의 손자 순조가 새 임금이 되었지만 실제 정권은 대비 정순왕후 김씨와 벽파 세력이 쥐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해경궁의 친정인 풍산 홍씨 일가를 정치적으로 견제하였고 그 첫 타깃은 그녀의 친동생 홍낙임이었습니다. 홍낙임은 당시 정치적 중심 세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던 남인계와 교류가 있다는 이유로 음모죄에 연루되어 사사당하게 됩니다. 해경궁 홍씨는 이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으며 시금을 전폐하고 단식으로 항의합니다. 며느리였던 수빈 박씨와 함께 순조에게 눈물로 호소하였으나 결국 권력의 벽은 너무도 높았습니다. 한중록의 말미에는 이 시기에 참담한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 기록이 나옵니다. 한때 그토록 북적이던 문우의 행렬은 이제 사라지고 나를 찾는 자 하나 없으니 이 늙은 몸 어디에 기댈 수 있단 말인가. 이 무렵부터 그녀는 점차 병세가 깊어져 거의 대부분을 병상에서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순조조차 대왕 대비 정순왕후의 눈치를 보느라 자주 문안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때 그녀는 손자에게조차 며느리인 순원왕후의 패백을 받지 못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궁궐 안에서 권세보다 더 치명적인 왕실 서열이라는 냉혹한 구조의 결과였습니다. 1815년 12월 15일 창경궁 경춘전 81세의 노모는 천천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생은 왕세자빈으로 시작되어 폐서인의 아내, 세손의 어머니, 그리고 해경궁이라는 이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녀의 사망 소식을 들은 순조는 시호를 헌경이라 올렸으며 정조에 붙인 사도세자와 함께 수원의 육릉에 합장되게 됩니다. 그녀의 삶을 곁에서 지켜본 궁인들은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도 결코 무너지지 않은 여인이었다. 그 품 안에서 왕이 태어났고 그 침묵 속에서 역사가 완성되었다. 역사는 그녀를 비운의 여인이라 부르기도 하고 정조의 어머니로 찬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해경궁 홍씨 스스로는 그렇게 단순히 규정되기를 원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필치로 역사를 남겼고 그 안에는 기쁨과 슬픔, 욕망과 분노, 그리고 침묵과 결단이 모두 녹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역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내로, 정조의 어머니로, 그리고 한중록의 저자로. 그녀의 삶은 조선 후기 왕권의 교차점에서 생존을 선택한 여인의 기록이었으며 동시에 여선의 시선으로 궁궐 권력과 비극을 고발한 최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오랫동안 남편의 비극과 아들의 영광 뒤에 가려졌지만 그녀는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역사 속을 살아갔습니다.